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주의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조금 힘든 뭐 그런 뭐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가지고 대중들하고 같이 소화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입자 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입자 물리를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우주가 반물질이 왜 없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우리 암흑물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는 참 미스테리한 곳입니다. 그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요. 저희 과학자들은 그런 감춰진, 우주에서 감춰진 것들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는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있고, 저희 과학자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우주의 숨바꼭질, 그 중에서도 이제 숨겨진 물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얼핏 들으시기에는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우주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자, 우리 우주의 70% 정도 해당되는 게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생겨나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해오는데요. 그 가속 팽창을 해오는 그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그 계산상으로는 한 우주의 한 70% 정도의 에너지를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에요. 이 암흑물질, 이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암흑물질은 그 정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 탐구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지금 하나고요. 마지막에 이 5%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느낄 수 있는 보통 물질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주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물질은 표준 모형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표준 모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죠?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쪼갭니다. 그죠? 쪼개고 계속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나올 때까지 쪼갭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요. 요 기본 입자들을 나열해 놓은 게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입자들이 있는데, 쿼크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무거운 입자입니다. 다음에 렙톤이라는 뭐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렙톤이라는 가벼운 입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가볍다는 렙톤이 가볍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를 해주는 게이지 보존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파티클들이 또 있습니다. 쿼크라는 게 있고 렙톤이라는 게 전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가 저기 있고요. U쿼크이라는 녀석 2개하고 D쿼크이라는 녀석 하나가 글루온이라는 시멘트에서 얽혀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양성자입니다. U쿼크이라는 쿼크 2개하고 D쿼크이라는 쿼크 하나가 글루온에 의해 가지고 묶여져 있는 상태가 양성자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양성자 주위를 전자 하나가 돌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감마라는 포톤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시멘트에서
왕성자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수소 원자라 그럽니다.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소 원자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가 하나가 더 있고 그 와중에 산소 원자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물 분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부르는 이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주를 읽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굉장히 무겁고요. 어떤 녀석은 굉장히 가볍고요. 또 어떤 녀석은 아예 질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기본 입자인데 어떤 놈은 무겁고 어떤 놈은 가볍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질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피터 힉스라는 분과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그 이론적으로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을 하나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그 기본 입자에다가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그 메커니즘을 1964년도에 고안해내게 되고요. 그 메커니즘에 의한 부산물로 힉스 보존이라는 특이한 또 입자 하나를 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964년도에 일이고요.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 그 강입자 가속계라고 그 유럽에 있는 거대한 가속계 혹시 있는 거 아신가요? 거기서 2012년도에 이 입자가 마침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란 질량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약간은 풀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암흑물질. 암흑물질이 존재할 거라는 정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 갤럭시를 저기 은하를 한번 봐요.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그죠?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 거, 그죠? 은하 안에 있는 모든 별들, 문서, 성운들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속도하고 실제 측정한 속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요. 빨리 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은하 안에 별, 행성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암흑물질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라고. 자, 그 볼록 렌즈 아시죠?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그거는 어떻습니까? 빛이 이렇게 가면은 다 굴절을 이렇게 시켜주죠. 그죠?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모아줍니다. 맞죠? 질량이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도 묘사가 되는 건데요. 빛도 중력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무거운 질량을 만나면 이렇게 휘어져 가는, 그런 게 중력 렌즈 효과인데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발견된 건데요. 은하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냥 보통 물질,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있고요. 똑같이 보통 물질,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은하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근데 암흑물질은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가 쑥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일반 물질은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중력작용이 일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데요. 요게 그겁니다. 두 은하가 충돌해가지고 지나가서 암흑물질에서 나오는 남은 물질은 먼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질은 아직도 가운데서 나와죠. 이게 프릭션, 아직도 마찰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그죠? 근데 그나마 잘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하나가 바로 빅뱅이라는 이론입니다. 그죠? 빅뱅이 137억 년 전에 빵 하고 터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게인데 갑자기 팽창을 확 합니다.
팽창을 쫙 하고 나서 이제 우주가 천천히 식어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은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쭉 해 나가고 옵니다. 이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우주를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정체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크사이드, 그 암흑의 세계, 암흑의 에너지와 암물질, 우주의 9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인데요. 자, 빅뱅이라는 게 자연을 존중을 한다면, 그죠? 빅뱅이 처음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 빵 하고 터졌을 때 물질과 반물질을 아마 똑같은 양으로 생성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서로 반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서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어요. 실제 반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을 똑같은 양으로 생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우주를 바라봤을 때 반물질이 거의 없어요. 또 다른 수수께끼 하나 최근에 풀려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질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거는 2012년도에 힉스 보존이 발견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암흑물질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흑물질, 물질이죠? 물질이니까 뭐가 있어요? 질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근처에? 은하 근처에, 갤럭시 근처에, 우리 별 근처에 그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흑입니다. 자, 빛을 흡수하지도 발산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서 지금 이게 암흑이라는 말을 위해 붙여놨고요. 게다가 이제 다른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발견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도 그냥 암흑물질이 슥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시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윈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윈프. 좋아요. 자, 윈프는 뭐냐면은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예. 1977년하고 1985년에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동기는 이 친구는 강한 CP 문제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윈프라는 친구는 그냥 암흑물질 자체를 설명하려고 1985년에 그냥 도입이 된 입자입니다. 강한 CP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한은 그냥 그 강한 상호작용, 요거의 강한이라고 그냥 뗀 거고요. CP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화 거울 이미지 대칭에서 여기 전화에 해당되는 게 영어로 charge고요. 그 다음에 거울 이미지 parrot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C하고 P의 이니셜을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론에서 이렇게 추측하는 거하고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거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네 가지의 기본 힘이 있습니다. 그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죠? 중력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만유인력. 만유인력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뉴턴의 사과가 또 생각나죠. 그죠? 예. 전자기력은 뭡니까? 전기력, 예전에는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서로 다른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전자기력입니다. 그죠? 전기의 강력, 다른 말로 이제 강한 사고장애이라고 한다요. 이거 뭡니까? 핵에너지, 그죠? 핵분열, 핵에너지, 핵폭탄, 이런 거 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방사선하고 관련된 힘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런 녀석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대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뭐 나뭇잎도 좋고 뭐 나비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변환이라는 걸 가해요. 회전도 시켜보고 이동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반사도 시켜보고 그죠? 근데 그 행위를 강하기 이전이랑 행위를 강하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똑같이 보이면 그 시스템은 그 변환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 속의 대칭이 좋고 자연 속의 변환이 이렇다면은 물리 속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단순해. 그냥 양의 전하를 음의 전하로, 음의 전하를 양의 전하로 그냥 바꿔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요게 이제 거울 이미지, 페르티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자, 거울이 앞에 있어요. 그죠? 오른손을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거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왼손을 듭니다. 그죠? 자,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입자의 진행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들고,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요. 그 도는 방향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저기 뭐냐, 이게 뭐죠? 엄지가 이렇게 되고요.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오른손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그죠? 이렇게 감죠? 이 친구는 뭡니까? 왼손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잡이가 있고 왼손 잡이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페르티 변환, 거울 이미지 변환이라는 것은 오른손 잡이를 왼손 잡이로, 왼손 잡이를 오른손 잡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인데, 예, 시간은 이제 뭐 올라갔으면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죠? 이제 내려가고, 예, 도는 방향이 반대일 거고, 전하하고 아까 거울 이미지의 변환을 동시에 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오른손잡이에 플러스 양의 오른손잡이. 예. 저 친구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음의 왼손잡이를 CP를 통해서 양의 오른손잡이로 바꿔줘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두 녀석 사이의 관계를 우리 입자 물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입자하고 반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CP 변환이 해주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입자를 반입자로, 반입자를 입자로, 물질을 반물질로, 반물질을 물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CP가 대칭을 이루면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CP가 존중이 되면, CP 대칭이 있으면 물질과 반물질의 균형이 오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 대칭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한쪽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CP 깨지면 우리가 진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을 해결해 줄 아주 중요한 키라고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기초과학에서는 이 CP 깨짐을, CP 바이올레이션이라는 CP 깨짐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물질과 반물질을 알아내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강한 CP 문제는 뭐냐? 강한 상호작용에서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하고 관련된 이론과 실험의 미스매치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 그거를 강한 CP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들고 들어온 액션입니다. 1977년입니다. 이 두 과학자가 로버트 퍼치라고 이탈리아 과학자고요. 그다음에 헬렌 퀸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입니다. 1970년대 두 분이 모여서 이 강한 CP 문제를 위한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메커니즘 하나를 고안을 했는데요. 요걸로 우리가 이 두 분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PQ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이듬해 1978년도에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양반이랑 그 다음에 프랭크 윌책이라는 이 1979년, 2004년 노벨상을 수상하신 두 분들입니다. 이듬해 1978년도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이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입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액시온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입자를 예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름은 액시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힉스 보존 있잖아요, 그죠? 힉스 보존이랑 메커니즘이 비슷해가지고 힉스 리시라는 그 힉스 보존하고 이름이 비슷한 그걸로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다가 이 프랭크라는 친구가 나중에 마트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액시온이라는 그 주방 세제가 있었어요. 주방 세제가 하는 게 뭡니까? 더러운 거를 문제를 깔끔히 이렇게 씻어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씻어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주방 세제 이름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액시온이 저 이름입니다. 실제로 김진희 교수님이라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의 그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다음에도 제가 연도를 안 쓰는 바이겠군요. 1979년도에 이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연구를 하시다가 이 액시온이라는 녀석은 질량이 아마 굉장히 가벼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현재까지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분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으면 그냥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하나 이렇게 해줘요, 틀어줘요. 자기장을 하나 틀어주면 액시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다가 그 자기장을 딱 만나요. 그러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그 전자기파가 생겨납니다. 그죠?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자기장, 그리고 RF 공진기, 양자역학, 그 다음에 저온학, 그죠? 액시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들을 보라. 우리 주변만 이렇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우주, 암흑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평소에 우주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이 풀렸어요. 상당히 재밌었고 제콤이 항공우주청망자인데 거기서 제가 연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강의를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저같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궁금증을 풀었으면 좋겠어요.